자, 이제 양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도소득세는 딱히 개정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정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비중이 컸던 게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 다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뭘 개정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양도소득세 자체가. 그래서 뭐 크게 개정된 건 없는데 자, 일단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때 1세대 판단을 할 때 원칙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때 양도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잔금 시점이에요. 잔금 시점. 그러니까 잔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셨죠? 그리고 본인한테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아요. 단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분이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현재 안 계시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독립세대가 가능합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한테 누가 있단 소리예요? 그래요. 배우자가 있단 소리예요. 같이 살든 안 살든 그건 본인 마음인 거고.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있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죠. 네, 이혼 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가 한 번이라도 되신 분들은 그게 미성년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독립세대가 가능해요. 단 전제 조건은 주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분하고. 자, 근데 결혼한 적이 없다. 그러면 30살이 넘어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집을 사고 싶다. 근데 자녀 명의로 집을 사고 싶다. 언제 사주라고요? 그래요. 아무 때나 사주라고요. 그 대신 팔 때 결혼을 시킨 다음에 팔거나 뭐 시키고 나서 이혼을 시키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아니면 30살 생일 때 팔거나 30살 생일 때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날만 주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 날만.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데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그냥 검색하면 떠요. 검색하면. 그러니까 매년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고한 소득 자료를 받아서 소득 구간을 쭉 엑셀로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해놓고 딱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한다 그래서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중위소득이라 그래요. 이게 매년 달라지는데 그 사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 수준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은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 자, 현재 24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월 228만 원입니다. 월 228만 원입니다. 222만 원 정도, 한 22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쭉 이런 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이고 이 사람보다 소득 구간이 낮으면 90, 80, 70, 60, 50, 40으로 가요. 그 40 수준 이상이면 돼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그러면 1인 가족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230만 원, 약 200만 원 그냥 잡고 40%면은요. 80만 원이죠? 80만 원 이상의 소득만. 그러면 조금 더 잡으면 90만 원. 약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요. 아셨죠?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 금액을. 그러면 작년부터 일한 사람은 어떻게 잡아줄 것이며 이제 판 사람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몇 년을 가지고 있었느냐.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했느냐. 요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뭐 소득이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발생을 해야 된다. 뭐 소득이 뭐 1년 이상 발생을 해야 된다. 현재 규정으로는 약 6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을 해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는.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2개월간 경상적이고 반복적 소득이 중위소득을 12달로 환산해서 나온 금액의 40%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냥 1년치로 계산을 해서 나온 중위소득 금액의 40%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 일했습니다. 한 달 일했어도 그걸요. 몇 달로 계산하는 거예요? 12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을 잡아서 그 금액의 40% 수준 이상인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거다. 근데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의미는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 지금 하는 소리냐면 세무서한테 하는 소리예요. 세무서 너희들이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실무적으로는요.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벌면 충분히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이다. 그 정도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도 우리가 1세대로 봐주는 경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법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하도록 돼 있었느냐면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상이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를 봐야 사실상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좀 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갇힌 공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으로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취사시설이 있어야 되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각각의 공간이 뭐가 돼요? 하나의 주택이 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각각 공간 자체가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주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사시설 있죠? 그 다음에 화장실 따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독립된 공간의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법률상으로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법 조항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이 공간이 세 가지가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따로 독립적으로 공간 안에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걸 사실상 용도로 판단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제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단 전제 조건은 양도 시점에 주택이어야 돼요. 그죠? 취득 시점이나 보유 시점에서는 주택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도 시점에 주택이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안 돼 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안 돼 있는데 실제로 내가 주거용으로 썼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주셔야 돼요. 이 공간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이면은 뭐가 돼요? 사무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업용 시설로 돼 있는데 그 오피스텔 안에가 주거시설도 있고 즉 취사시설도 있고 출입문도 독립되어 있고 화장실도 있으며 영업 공간이 아닌 내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내가 주택으로 안 써요.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근데 나는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주택으로 인정을 받았다가는 이 주택에 걸려서 세금을 많이 내겠다. 그러면은 입증을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상 용도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무슨 용도로 빠지니까? 공부상 용도로 빠지니까. 아셨어요? 근데 내가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펜션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게, 조그만 소가게를 한다거나 점포로 사용한다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이걸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일단 물건은 다 빼신 다음에 용도가 불분명하게 만드셔야 돼요. 왜? 용도가 불분명하면 무슨 용도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공부상.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용도를 불분명하게 만드셔야죠. 그것도 실무상으로 되게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등기를 주택으로 바꿔놔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용도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어놔요.
그냥 대충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걸로 놔둬요. 주거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럼 무조건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이제 그런 방법들을 뭐 쓰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자, 요게 이제 현재 지금 개정안이고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해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을 취득을 해서 나중에 팔았을 때 취득 당시는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얘를 뭘로 전환을 해요?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팔 때 뭘로 팔아요? 주택으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 시점에 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때 2년 이상 보유 기간이 여기서부터 잡아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규정상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라고만 되어 있지 주택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꾼 게 언제부터 잡아주겠다는 이야기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해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잡아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것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용으로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2년 이상은. 전체 10년 보유기간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2년이 안 된다. 그러면 비과세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다가 팔기 전에만 뭘로 바꿔요? 주택으로 바꿔놓고 팔아버린다고요. 그래놓고 비과세 신청하니까 다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신설된 내용이고 이것도 내년부터 지금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역시 주택이 아닌 건물을 그냥 들으세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와 나의 합계액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몇 프로인지는 아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의 2%씩에서 최대 30%입니다. 현재. 단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요. 4%씩 계산해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걸 지금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주택 아니었다고요. 처음에는 주택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뭘로 지금 바꿨어요? 주택으로 바꾼 다음에 주택으로 팔았다. 그러면 이 공간은 지금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지금 주택인 거죠?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만약에 이때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면 그리고 비과세가 안 되는 고가주택이라면 그냥 이 전체 보유기간에다가 4%를 해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보유기간이 15년이고 그리고 거주한 기간이 4년이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장특공제율은 15년 곱하기 4%에서 60%인데 40%가 최대치니까 40%만 잡아주고 4년 곱하기 4%에서 16%인데 합쳐가지고요. 56%를 공제를 받았다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4%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바꾼 거죠. 그래서 일단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 그러니까 이 부분은 2% 잡아주겠다 이 소리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 15년 중에서 여기가 7년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8년이고 여기가 7년이다.
4년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11년이고 여기가 4년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15년 중에서 그러면 11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22%로 잡아주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년이니까 4%에서 16%로 가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주택인 기간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거주기간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거주기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주택으로 거주한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 4% 해주는 거죠. 그러면 22% 했다가 16% 했다가 16%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규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고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반 부동산에 대한 장특공제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제율을 달리 잡아주고 만약에 이 두 개를 합한 게 얼마를 넘어간다면 40%가 넘어가면은 그냥 40%까지만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22%에다가 지금 여기에 22%에다가 요 더하면 16%잖아요. 그러면 합이 38%죠? 40%는 안 넘었죠? 그러면 그냥 38%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야기죠. 만약에 여기가 13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2% 계산하면 26%가 될 것이고 여기 4년에서 16% 계산하게 되면 42%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40%만 받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최대치가 40%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을 판정을 하는데 자, 우리가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당연히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조정대상 지역 2년 이상 거주는 무슨 시점으로 판단하는지 아시죠? 취득 시점. 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리겠고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확인해야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속주택이 있잖아요. 공동상속주택. 그때 거주기간은 누구의 거주기간으로 가느냐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안 계시면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신 분 근데 그분도 안 계신다 그러면은 최연장자의 거주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예를 들어서 배우자분이시잖아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이 상속지분이 제일 크겠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집에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들만 놔두고 본인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양육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 산다 그래서 2년 거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개정을 하기를 그러지 말고 그냥 공동상속인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 살던 분, 그 집에서 사시는 분 중에서 상속인 중에서 그 집에서 사시는 분 중에서 거주기간이 제일 긴 분 있죠? 그분 걸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안 살았어도 자녀가 이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자녀 걸 갖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 혜택을 확대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도 들어왔었는데 우리 그 중과 대상이 있었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할 때 20%나 30% 추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올해 5월 9일까지였어요. 그 배제가. 그러니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0% 30% 적용하지 않고 장특공제도 가능하고 그게 내년까지로 연장이 됐으니까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남 3구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은 양도 시점의 조정대상 지역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양도 시점으로 판단할 거냐 취득 시점으로 판단할 거냐 전부 다 무슨 시점으로 판단해요?
양도 시점이에요.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노원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지금은. 단 취득 시점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할 때만. 비과세 거주기간 2년을 판단할 때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이번에 2개가 추가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2개가 추가됐는데 소형 신축 주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짜리 준공 시점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한 것들은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냥 규정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짜리고 수도권 지역은 안 됩니다. 요것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하나 신설됐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서도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아시죠? 주택가격을 다 합쳐가지고 얼마를 빼요? 9억입니다. 9억. 다주택자는. 12억을 빼주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세대 통틀어서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되고 그 하나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만 공동 명의로 되어 있거나 세대 통틀어서 집이 2채 이상이거나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9억만 빼줍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그래서 작년에 개정됐던 내용이잖아요. 네. 9억, 12억.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9억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세대 통틀어서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되고 한 사람 명의 단독 명의일 때만 12억을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대신 요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는 주택들이 몇 개 있어요. 주택수 판단할 때 제외되는 주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주택.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5년이 아직 안 된 것들. 5년이 지난 거라고 하더라도 6억 원이나 3억 원 이하짜리는 제외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 저가주택 3억 원 이하짜리. 이러한 주택들은 다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면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거기에 이 2개가 더 지금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니까 그 정도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월 과세 규정 아시죠? 2월 과세 규정. 네. 참 이거 잘 써먹다가 지금 규정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이제 써먹을 일이 없어졌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이내 팔았다. 그러면 그냥 증여 하나만 하다. 그게 2월 과세 규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아마 이제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내 거 판다, 내가 네 거 판다, 네가 네 거 판다. 혹시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를 증여를 한 다음에 이를 증여받아서 파는데 이 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이고 이 사람들이 거래한 물건이 부동산이거나 분양권이거나 또는 회원권이었을 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니까 그리고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원래 이게 5년이었다가 작년에 10년으로 연장됐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은 내가 내는데 계산은 여기서부터 해준다고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0억에 취득을 해서 자 20억에 증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24억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느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더라. 예. 물론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은 2월 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자,
10년 이내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은 내가 내는데 계산은요. 여기서부터 얘를 빼주고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24억에서 얼마 빼서 10억을 뺀 전체 양도 차익이 14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를 빼는데 그 필요경비 범위 안에가 취득가액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가 들어가요. 이게 비용 처리가 돼요. 알죠? 그러면 여기서 취득가액은 지금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취득가액은. 그러니까 10억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비는 이때 지출한 금액을 잡아내면 돼요. 양도비는. 자, 문제는 얘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뭐예요?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확장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누가 팔았느냐? 수중자가 팔았죠. 그럼 수중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당연히 이 사람이 팔았으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팔았는데 이 사람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넣어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안 넣어줬었어요. 넣어줘야 되죠? 왜?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안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이 사람 것도 넣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출한 수선비 등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비용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뭐 2월 과세 같은 경우는 이용만 잘하게 되면은 세금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어차피 팔 생각이 없어도 미리미리 배우자에게 뭐 해놓는 게 좋아요? 증여를 해놓으라고요. 증여를. 그래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훨씬 수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산 가치가 자 취득을 했을 때는 4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날 거다. 자,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예요. 화폐 가치 하락을 뜻합니다. 우리는 명목 가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지금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숫자 공이 도대체 몇 개가 붙냐고요. 안 그래요? 너무 많이 붙어요. 근데 요게 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면 공이 지금 이 정도 붙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 하나 잘못 쓰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진짜. 근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요 동그라미 잘못 쳤을 때 발생하는 그 사고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아세요? 그래요. 경매에서요. 경매에서. 분명히 나는 입찰 가격을 1억으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10억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화폐 가치 변화는 좀 줘야 되는데 시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되더라. 근데 나는 앞으로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미리 뭐 해놓으시라고요? 증여를. 그것도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놓으라고요. 왜냐하면 배우자 증여 공제가 얼마까지가 가능하니까? 6억까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10억이었을 때 미리 증여를 해놨다. 그러면 일단 10억에 대한 무슨 세금은 내시고 증여취득세는 내시고 그 다음에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요. 그리고 나중에 팔았다. 근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나중에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4억에서 20억 계산하면 24억이 발생하지만 10억에서 20억 계산하면요. 10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10년 넘어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근데 만약에 10년 안 돼서 팔았다. 그래도 손해볼 일은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팔아도 이렇게 세금 계산해서 내고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팔아도 이렇게 세금 계산해서 내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재산 중에서 자산 가치가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지금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자산이 있다면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공동 명의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아예 배우자 명의로 이전을 시켜놓거나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시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하니까. 아시겠죠? 또 쓸데없이 또 이혼하고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이혼을 하더라도 2월 과세는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시죠? 이혼을 했을 때 2월 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증여 전에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양도소득세가 지금 적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증여공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당시에 배우자였기 때문에 6억 원을 공제를 받는 거지 증여 시점에 배우자만 아니면 6억 원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세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서 만약에 이혼을 통해서 2월 과세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증여 전에 이혼을 하시던가 증여 후에 이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